반갑습니다. 국제관계 이해영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아니면 아예 다루지도 않는 국제관계를 정확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내의 유일무이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이해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노란색 니트가 잘 어울리세요. 퍼스널 컬러신 것 같아요. 네. 밝은색 입으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근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 뉴스 보면은 네. 한반도 코너가 따로 있고 네. 국제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한반도라 하면은 네. 남북한 이야기죠. 남북한 그다음에 주변 사강 이야기인데 네. 국제 뉴스는 그 외에 남북미,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뭐 여기까지를 주로 국제 뉴스에서 다루죠. 제가 옛날에 어떤 선배한테 들었을 때는 남북 포함해서 육자회담에 들어갔던 나라는 한반도고 육자회담 아닌 나라가 국제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분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 오늘 또 배워갔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없었던 몇 주간에 굉장히 또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바로 모스크바주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벌어진 테러였는데요. 일단 이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끔찍한 테러를 당한 우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관련된 영상을 볼까요? 네, 이게 추모하는 장면이죠. 아이고. 네, 저희 크로커스 시티홀이라고 되어 있네요. 좀 백화인가요? 그렇죠. 네, 의미가 있나요? 백화. 저 노래 자체가 백학이고 그래서 이제 죽은 영혼들이 백학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이야기죠. 네. 일단 이 사건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이 테러로 14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또 국내 언론에서는 90여 명이 사망했다는 아니요, 140. 얘기가 또 있던데 140여 명이 맞죠. 네. 그래서 23일 공연장에서 자동 소총을 무장한 이 이제 사람들이 테러범들이 무차별 난사해서 당시 이제 핵심용의자 4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을 검거를 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네, 러시아 쪽에서 일단 이 사건을 한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좀 먼저 볼게요. 기사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테러 경고 무시했다. 초대형 참사. 궁지 몰린 푸틴. 우크라이나가 배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푸틴의 악재. 네. 우크라이나 소행 주장하며 주의 분산. 네. IS가 저지른 테러인데 우크라로 총구 겨누는 푸틴이라고 한겨레에서 네,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이후에 러시아의 입장은요. 용의자들이 범행 후에 차를 타고 도주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고 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을 했다. 실제 이제 검거하고 나서도 국적도 확인해 보이니까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출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미국과 서방은 아이시스가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거기 현장 개념도를 한번 보시죠. 네. 네. 7시 50분. 네. 4명이 이제 저 범인들이 도착을 해서 네. 하얀색 푸조 아니요 이제 르노 네. 차를 타고 8시 3분경에 일단 방화. 불을 먼저 지르네요. 네.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무차별 난사를 하는 그런 다음에 도주로를 보시면은 네. 예. 그날 밤 11시 7분 네, 저 자리에 저 아래가 우크라이나죠. 네. 바로 잡히진 않았군요. 좀 몇 시간 예. 뒤에 잡혔네요. 도주를 하다가 네.
격투 비슷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 체포된 과정에서 좀 서로 뭐 이렇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아마 범인들이 많이 좀 얻어맞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장면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네. 그 장면들이. 근데 또 그 얻어맞는 거 가지고 또 뉴스에서는 테러범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러시아에서 이런 기사가 또 떴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 보면서 너무 황당했던 게 140여 명을 자동 소총으로 난사를 했는데 교수님도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뭐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달래서 데려갈 건가 당연히 진압하고 제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미국 같아서 아마 총을 먼저 쐈겠죠. 네, 그러니까요. 아 다시 한번 너무 끔찍한데요. 일단은 140명이 다 이렇게 총격으로 죽은 건 아니고요. 네. 상당수는 그 질식 불에. 그다음에 한 190명, 180명 가량은 이제 또 부상을 입어서 네. 그다음에 계속 사망자 늘어가고 있죠. 네. 왜냐 중상자들이 꽤 있으니까. 거기 모스크바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그 테러 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저기 여기 1991년 이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한 개념도인데 총 13건 네. 그중에 이번 크로쿠스 시청이 이제 139명으로 나와 있고 180명 가량이 부상한 네. 압도적으로 최대 규모의 테러 사건이죠. 네. 총 13건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91년 그러니까 이후부터. 세 보면 네. 13건 지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희생자가 난 예, 테러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국내 언론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브리안스크 주입니다. 네. 범인들이 검거된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이제 13분 가량 총격과 방화를 하고 르노죠. 예. 네. 타고 이동 경로를 보면은 바로 우크라이나 국경 하지만 100km까지 접근을 못했고 그 과정에서 검거가 생포되었지 말하자면. 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갔으면은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모종의 누군가가 접선을 해서 이 자들을 우크라이나로 피신시킨 다음에 어디로 빼돌리든지 했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왜 테러를 우크라이나로 잡았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네. 테러를 왜 이게 우크라이나로 도망을 갔냐? 대개 이제 아이시스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 자폭을 한다든지 인지를 잡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 이제 그다음에 뭐 스스로 투항하는 경우는 없죠. 네.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러시아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아이시스 테러냐 는 강력한 반론이 제기된 게 네. 지금까지 봐왔던 그 아이시스 테러하고는 너무 다르다 양상이. 그래요.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 왜 도망갔냐? 그 직접 푸틴이 언급하기로는 사건 직후에 그쪽에서 그 윈도우 빠져나갈 그 창문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잡았던.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그 우크라이나 연계설의 그 근거로 되는 것이 저 도주로. 네. 우선 1차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때 왜 저리 도망가지?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서방 쪽에서는 이 사실을 거의 다 무시합니다. 왜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주했는지.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일단 범인을 포착하고 네. 그 러시아 정부 쪽에서도 경찰하고 이거 실시간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청을 해가지고 누구랑 전화하고 하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쪽에서요. 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냈고 나중에 전화기들을 다 입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전화기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 거의 인생의 블랙박스죠. 그냥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탈탈 틀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증거들이 그제 나왔던 러시아 쪽 그 조사위원회 네. 이야기에 따르면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네. 우선 저질른 일이고 그리고 이자들에게 무기와 돈을 제공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돈을 냈다. 그게 핸드폰에 나와 있습니까? 계좌가 드러난 거죠. 네. 그리고 관련되는 4명 직접 실행에 옮긴 4명뿐만 아니라
총 11명이 현재 네. 검거되어 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지금 현재 또 계속 그 조사 중이죠. 네. 그리고 러시아하고 터키 경찰하고 공조관계를 이뤄가지고 터키에서도 약 40명이 현재 체포된 상태입니다. 터키에서도. 그러니까 범인 중에 4명이 테러리스트라면 뒤에 또 이렇게 그 스포트 해주는 네. 그룹이 있을 거고 2명은 3월 22일 날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3월 4일 날 네.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다가 둘이 모스크바로 입국을 해요. 3월 4일 날. 네. 의도가 그리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범인 중에 한 명이 그 사진을 보시면은 네. 3월 7일 날 현장 답사를 합니다. 예, 이 사진. 이게 어떻게 찍혔죠, 근데? 아주 흥미롭죠. 저기 네. 3월 7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거기 크로쿠스에 있는 그 시티홀. 사진사들이 네. 이 사람을 그냥 찍었다고 하는 자기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와. 하게 해서 이제 3월 7일 날 근데 쟤도 되게 바보 아니에요? 왜 사진 찍히죠? 와. 그리고 그 3월 7일 날 범인이 저 네. 크로쿠스 시티홀에 답사하는 게 사진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네. 더 흥미로운 거는 미국 대사관이 내보낸 그 미국 시민들이죠. 네. 모스크바에 있는 시민들에게 내보낸 통지, 그러니까 그 뭐랄까 메시지입니다. 사전 경고 같은 거요? 네, 네. 그걸 보시면은 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미국 대사 홈페이지. 네. 주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이 네.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3월 7일 날에 보시면은 모니터링 리포트,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네. 모스크바의 라지 게더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밀집된 곳에, 네. 타겟으로 삼아서 imminent plan, 아주 긴급한 네. 당면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o include concert라 돼 있잖아요. 네. 연주회장 같은데 아까 그 시티홀이 연주회장이에요. 네. 콘서트홀이에요. 네. 엄청나게 큰 그 콘서트홀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를 타겟으로 어떤 사건을 저지를 걸릴 거다. 극단주의자들이 네. 할 계획에 대한 우리 그 보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사관은. 그래서 미국 시민은 네. 다음 48시간 안에는 네. 라지 게더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하라고 어드바이스, 와. 권고한다는 와. 메시지를 3월 7일 날에 미 대사관이 미국 시민들에게 보냅니다. 마치 그리고 미리 알 홈페이지에 것처럼. 네. 띄워놔요. 오. 뭐 영국 대사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기에는 스웨덴도 저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서방들이 다 그런 네, 메시지를 그 보내네요. 비슷한 모르겠어요. 네. 한국 대사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네. 왜 3월 7일이냐는 거죠. 음. 그래서 향후 48시간이면은 3월 9일까지 네. 7일에서 9일 사이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지 말라 네. 하는 이야기죠. 3월 7일에 그리고 답사를 했고요. 그렇죠. 네. 답사일이 3월 7일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아마 3월 8일 날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3월 22일이 이제 사건이 생겼는데 3월 7일하고 22일 사이에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3월 15일 날. 네. 그래서 선거를 앞둔 일주일. 네. 만약 8일 날에 사건이 발생했으면 15일이 선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네. 저런 초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할 뻔했죠. 네. 그래 보면 거의 뭐 이제 중론이 모이는 게 연기를 한 거다. 원래 3월 8일로 잡았다가 잡았는데. 그 전날 답사하고 그걸 알고 미 대사관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저 미국 국적 시민들에게. 근데 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시티홀에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다 그래요. 아까 근데 우리가 처음 개념도로 볼 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차를 다 내리는데도. 근데 그 당시에는 선거 직전에는 이라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엄청나게 경비가 강화되어 있는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연기했다는 거죠. 3월 22일로. 그러면은 3월 대통령 그러니까 이번 테러의 그 타겟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였다는 이야기죠. 네. 아주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테러인데 그래서 4명이 다 검거가 되었고 그 배후에 있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11명이 검거되고 터키에서도 한 40명이 검거되고 아마 더 수사가 확대되면 더 많은 검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밝혀진 것에 따르면은 그 4명이 그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국적의 4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 타지키스탄이 어딘지 지도를 보시면은 아프간 보이네요. 바로 위에 타지키스탄이 있고 거기에 네. 파키스탄도 근처에 있고 또 오른쪽에 중국이 있고 그 위에는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네. 이렇게 그 위에 이제 러시아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보시면은 카스피의 왼쪽에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그 옆에 아르메니아 앞으로 계속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네. 한번 다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저 지역이 호라산입니다. 호라산. 이란 북동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일쪽에 걸쳐 있는 데를 호라산이라 부르는데 호라산 지역.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시스 호라산이 네. 이제 테러의 주범이다라고 미국에서는 서방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저도 그 당일날부터 쭉 들어왔던 그 텔레그램 채널이나 쭉 따라가 보면 아직 범인이 누군지 아까 그 시간 밤에 이제 잡히고 네. 그랬는데 범인이 누군지 또 모르는데 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걔들이 아이시스라고 미국 NSC에서는 걔들이 아이시스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아무 관계 없어라고 발표를 하냐는 사건 거예요. 직후 바로 짠 그러니까 듯이. 무슨 수로 알아냈냐는 거 무슨 네. 수로. 저도 어떤 그 시간대로 쭉 따라가 봤어요. 근데 여전히 러시아 쪽에서 누군지 몰라. 막 잡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날 밤에 잡혀온 거 보고 이제 그 현장 사진도 나오고 막 그래 된 거거든요. 잡기도 전에 서방이 먼저 그렇게 발표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범인을 잡지도 않았는데 네. 어떻게 알았냐는 거. 진짜 웃기다. 그게 아이시스라는 걸 아이시스 K 네. 줄여서 아이시스 호라산을 아이시스 K라 부르는데 네.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저 타지키스탄 그게 또 출신의 맞았어. 4명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수사 당국에서는 레디칼 이슬라미스트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했다. 거기까지는 딱 나와요 현재. 네. 그 다음에 그 돈은 이제 테러에 돈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네. 돈은 그럼 누가 줬냐? 네. 우크라이나에서 돈이 나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셔널리스트들이 그 통장에 돈하고 그 암호화폐 하고 같이 보냈다. 그 돈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됐다. 네. 한 거 이제 계좌 추적을 해서 그걸 이제 현재 밝혀진 건 그렇습니다. 네. 그 조사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는 그거죠. 아이시스가 범인이지 우크라이나하고는 관계 없다. 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슬람 그 급진주에 했는데 네. 돈은 우크라이나가 되고 되고. 하지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 음. 근데 어쨌든 미국은 또 다시 오직 그 놈들 4명이 한 것이다. 그 테러리스트 더 4명이. 다른 배우는 없다. 없다. 네. 계속 주장을 한 거고 러시아 쪽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넌센스다. 어. 말도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게 끝이냐 하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이 검거된 4명이 아이시스인지가 확실치가 않다. 아닌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우선 테러 방식이 달라요. 어. 방식이 다르고 네. 어떻게 다른가요?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시스 K든 뭐든 이슬람 급진주자들이 저기 테러를 할 때는 네. 일종의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순교. 어. 그런데 잡힌 범인들이 현장에서 하는 말 보면 너 왜 그랬니? 네. 하고 그건 영상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아, 돈을 준다고 그랬어. 누가 나한테. 하면 달러로 한 11,000달러. 예, 11,000달러 받기로 했다. 아니 테러하는데 1,100만 원이죠. 테러하는데 순교하러 간 사람이 돈을 받아. 돈을 받아? 그게 일단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자꾸 의문이 또 자꾸 증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순히 투항해 나중에 거의 막 그래요? 도망가다가
거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투항하는구나. 도항에서 막 못 보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어. 한 번도 보지 못한 테러리스트 모습들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찌질하고 네. 그리고 돈 받고 했다. 네. 넌 스스로 자기가 이건 자백을 한 거니까 그 현장에서 자백을 합니다. 네. 잡힌 현장에서. 사진이 있죠? 네. 네. 네, 이 사진이 일단 또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게 아이시스 그 상징물입니다. 네. 검은색에 저 동그란 원이 있고 저기 아이시스인데 그래서 아이시스 앞에서 저기 검거된 네 명이 네 명이 자기가 아이시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사진이에요. 왼손을 들고 그렇죠. 왼손이네요 지금. 네, 다들 왼손이죠. 왼손이. 네. 근데 왼손의 의미가 분명히 오른손 아니죠. 그래서 네. 저쪽 전문가들이 한 말은 네. 절대 이슬람들은 왼손으로 맹세 안 한다는 거죠. 오. 절대. 그 이유는 뭐 다 아. 아시는 것처럼 그겁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슬람 입장에서는 왼손은 신성한 거기 때문에 아니죠. 왼손은 왼손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예, 절대 안 쓰죠. 그래서 왼손으로 맹세를 안 하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파고들진 못했구나. 지금 공부를 다 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네. 그 다음에 저 밑에 저희들 네. 사진 말고 아마크 뉴스 에이전시라 돼 있는데 네. 저게 이제 아이시스들이 테러를 하거나 한다든지 어쨌든 외부용으로 이렇게 내보낼 때 쓰는 방송인데 몇 년 전부터 안 쓴다는 거예요. 저거는. 네. 근데 날짜는 24년 3월 23일로 돼 있죠.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왼손으로 네. 자기가 아이시스 조직원이라고 지금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서약을 네. 하는 장면인데 그다음에 아마크라고 하는 저 뉴스 에이전시 쓰지도 않는 그 일종의 뉴스판이죠. 네. 거기에다가 저 4명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테러라고 하는 건 순교입니다. 네. 순교라는 의미는 이제 곧 네. 알라 옆에 옆자리에 하나님 옆자리에 네. 올라가는 거죠. 어. 올라가면서 자기 얼굴을 가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네. 얼굴을 지금 다 가렸네요. 그러니까. 근데 얼굴을 내보여야지 하나님이 내 얼굴을 그렇죠. 알고 하나님 옆자리에 알라가 보내주는데 알라 옆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네. 승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진짜 이상하네요. 이 사람들이 아이시스였다 어쩌고 하는데 이 내러티브죠 이른바 내러티브를 그 누군가 엔지니어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사건 잡히지도 저 사람들이 잡히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시스야.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 아까 우리 한국 언론도 있지만 우리가 러시아에 경고했어. 네. 테러 일어날 거라고. 근데 니들이 그 일종의 시큐리티에 보안에 실패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거죠. 엔지니어링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증거물들을 제시를 하고 동시에 뭐 여기서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지만은 거기 그 테러 현장 장면, 네. 그다음에 총기들 네. 이런 것들. 근데 사용한 총기가 이제 AK-10이라고 하는 총입니다. 혹시 그 현장 사진에 보면 이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AK-12 총. 저 AK-12는 러시아 특수부대들이 주로 쓰는 총이거든요. 또 네. 올드 모델, 저 총 들고 있는 총. 아우, 그 쏘고 나서 버리고 가요. 어. 저 지금 들고 있는 총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 AK-10인데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총이라는 거죠. 그럼 저 총이 어디서 났냐? 그 총을 어떻게 쟤들이 들고 있냐 하는 걸 이제 또 추적을 할 거 아닙니까? 왜 총마다 고유 번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금방 알아내요. 저런 것들은. 근데 그러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노획한 러시아 무기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결국은 누군가 그 배후가 돈과 총과 그다음 은신처 등등등을 네.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노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높죠, 총을 지금. 들고 나중에 버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총기도 좀 변형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이제 무기 전문가들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저 4명이 사실 환각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뭐 마약을 그러면 예, 이미 먹고 캡타곤이라는 캡타곤이라는 마약. 네. 그러니까 마약을 이제 그 두려움으로 가는 회로를 꺼버리는 아주 냉담하게 냉혈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총을 난사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더 지금 안타까움과 막 올라오는데요. 자기네들이 직접 테러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쏘는 걸 1명이 찍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아이시스라고 이제 증거로 자기들 했다고. 근데 원래 아이시스가 그렇게 테러하는 영상들을 공개하고 그러나요? 예, 그건 뭐 인간 해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구나. 아이시스다 해서 너무 잔인합니다, 진짜. 우크라이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네. 서방 쪽에서 그 다음에 어설픈 아까 이야기한 사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거죠. 증거로 이른바. 네.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여기서 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건에서 네. 우크라이나를. 근데 러시아 쪽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명의 전화기 모두를 만일 수사기관이 확보를 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 뻔한 거죠. 네. 그걸 못 밝혀내는 일은 없는 거죠. 네. 심지어 지금 나온 이야기를 아까 쏘고 도주할 때 그 전화기를 잡아 그걸 듣고 따라갔다. 경청하면서 갔으니까. 네. 누구랑 전화하는지.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문제의 본질은 그러면 이게 아이시스냐 아니냐. 네. 는 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시스가 누구냐 그러면,를 알게 되면 그게 이제부터 문제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죠. 네. 아이시스가 진짜 뭔가요? 그 조직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is honoring President Obama. He is the founder of ISIS. He's the founder of ISIS. Okay? He's the founder. 파운더 He 계속 그러네요. founded ISIS. And I would say the co-founder would be crooked Hillary Clinton. 예,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저 미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유세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 말인데 아이시스를 누가 만들었냐? 오바마가 만들었지 않냐? 그리고 또 누가 만들었냐? 힐러리 클린턴이 만들었지 않냐? 그 사람들이 파운더다, 즉 설립자다 아이시스에.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이시스가 뭔지 이건 푸틴이 이야기하고 있죠. Президент Обама упомянул об одной из угроз, это ИГИЛ. Ну а кто помогал вооружать людей, которые в Сирии боролись с Асадом-то? Кто создавал благоприят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климат? Кто подталкивал к поставкам оружия? А вы чего? Разве вы не понимаете, кто там воюет? Там воюют наемники. В основном. Вы знаете, что там платят деньги? И они воюют там, где платят больше. 이거는 이제 이것도 좀 몇 년 전에 푸틴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이시스가 누구냐? 응? 누가 아이시스에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냐? 네. 미국이지 않냐? 저기서도 오바마 얘기를 지금 푸틴이 그렇죠. 했죠. 네. 그러니까 아이시스가 지금 시리아 내전 당시 아이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시스의 I는 이라크와 시리아거든요. 원래 ISIL이라고도 합니다. 네. L은 레반트가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 그러죠.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다음 레바논 있는 이쪽을 레반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조직한 건 미국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끌어온 이런 일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병을 조직해가지고 용병입니다. 용병. 네. 돈만 주면 어디든 하는. 근데 지금까지 이 아이시스가 어떻게 했는지 뭐 여러 그림들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선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시스의 조직 개념도인데 메뉴에 보시면은 CIA. 누가 슈퍼비전, 누가 감시 감독하냐? 네. CIA, MI6, 그다음에 이스라엘 모사드, MIT는 터키의 정보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상층에 있고 네. 그 중간에 지휘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있고 지휘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 지역에 그 군 경험이 있는 전직 군인들 네. 등이 있고 그다음 맨 아래층에 퍼네틱 광신도들이나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머시너리 용병들 이 맨 아래쪽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이시스의 가장 상층에 있는 것은 CIA, MI6, 모사드 또는
MIT란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미국이 아이시스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은 자기가 했다는 말이랑도 비슷한 거네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지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상해지죠, 이제 네, 그림이.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이시스를 욕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럼 아이시스가 누구냐? 머리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은 네. 저런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시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네. 짤을 하나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은 왜 아이시스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는지 한 번도 온통 다 테러를 하는데 모스크바, 뭐 시리아, 리비아, 네, 이집트 다 나오잖아요. 네. 한 번도 이스라엘은 공격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와. 왜? CIA와 미국과 이스라엘이 친하니까. 그러니까 왜? 네. 다 알만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설리번이 누굽니까? 지금 안보보좌관이죠. 네. 이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한테 보낸 2012년 2월 12일자 이쪽에 비밀 전문이죠. 네. 비밀 문서예요. 그러니까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그래서 설리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맨 밑에 AQ is on our side in Syria라고 설리번이 클린턴한테 힐러리한테 보고하잖아요. 네. AQ가 알카에다입니다. 그러니 아이시스, 알카에다 그 유명한 9.11 테러의 알카에다예요. 네. 가 다 CIA의 지휘 조종을 받는 미국의 자산들이죠. 용병들이었다. 그래서 알카에다는 우리 편이다. 저기 그러네요. Our side.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이시스 그 K가 되건 아니건 그다음에 알카에다도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를 퍼져 있는 이 테러 단체라고 하는 조직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첩보 자산들이에요. 와. 첩보 자산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이번 사건하고 아이시스 K라고 뭐라 부르든 아이시스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왜 사건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네.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 보시면은 그래서 이번 사건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테러 실행에 옮긴 자들이죠. 그 4명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네.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4명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서 했냐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4명 중에 2명은 확실히 그 테러 직전에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3월 4일 날 모스크바에 입국을 하고 네. 그중에 한 명은 또 모스크바에 있다가 이스탄불에 갑니다. 그 전에 네. 가서 다른 테러리스트 한 명하고 둘이서 오랫동안 같은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이 테러를 모의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배후에 누가 있냐 하는 그쵸. 게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이 아이시스 테러리스트의 일종의 그 뭐랄까요 허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시스 테러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시민권도 없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아주 뿌리는 깊습니다. 네. 그 역사적인 연원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그 포인트가 되는 거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총 지원했던 작년 6월에 우크라이나 역공세 이른바 공세가 네.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는데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그 훨씬 또 이전에 보면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잖아요. 네. 철수를 하면서 그 아프간이라는 데 안에는 타지키스탄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그 안에는. 근데 여러 나라 중에 이제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아닙니까? 탈레반하고 다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오직 한 나라 타지키스탄은 안 맺었습니다. 안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타지키스탄에 있는 이슬람 르네상스 당이라고 있어요.
이 당은 이제 그쪽 나라에서는 테러 단체로 이렇게 지명이 돼 있는 단체인데 여기서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거기 아프간에 있는 타지키스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러시아하고 싸우자는 쪽이죠. 근데 이 타지키스탄 르네상스 당의 본부가 어디 있냐면은 네. 런던에 있습니다. 아, 이 돈은 누가 되냐? 네. 영국이 되는 거죠. 영국 MI6가 네. 아까 그 슈퍼바이저 네. 위에 있던 영국 정보부가 네. 이른바 MI6가 뭐 간단히 말하면 007이에요. 007년 항상 나오는 MI6가 바로 네. 그 MI6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단 미국이 철수하고 그 빠진 자리에 일단 영국 정보부는 계속적으로 그 끈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안 하는군요. 예, 포기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를 와해시키기 위한 각종 그 작전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를 활용해 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전선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선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판을 또 벌리려고 하는 거죠. 야. 여기에서 타지키스탄 그 조직들이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 계속 영국 MI6 이걸 관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조직들 그리고 이 런던에 본부를 둔 타지키스탄 르네상스 이슬람 르네상스 당의 이 조직이 저희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사건 전모가 나올 때 반드시 이 이름이 다시 나올 겁니다. 시샨이 네. 시샨이라는 아주 핵심 요원이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 아직 사건이 완전히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진상이. 네. 근데 영국이 그 바르샤바에 그 이 타지키스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그 민족 동맹 무슨 조직을 또 만들어요. 네.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이 조직을 가지고 그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반러시아 그 공작을 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샨이라는 친구는 체첸 사람이에요. 체첸이요? 예, 그러니까 체첸 전쟁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체첸에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한테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시리아나 이런 데 가서 ISIS에 가담을 해서 활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우크라이나로 가요. 그다음에 전쟁 전에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그 GUR이라고 그러는데 GUR 이 GUR은 바로 이런 ISIS의 이 자산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또 네. 우크라이나 안에서 네. 군 첩보부가 그러면서 이제 그 시샤니는 ISIS하고 우크라이나 군하고 연결하는 일종의 중심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시샤니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머물면서 시민권도 없고. 받아요. 네. 지금 그 ISIS 출신 한 최소 50명에서 몇백 명까지가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상당수는 또 실제로 전선에서 그 러시아와의 전선에서 전쟁에 참전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망들이 그 MI6를 정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군정보부 그다음에 그 체첸 전쟁, 타지키스탄 다 연결돼 있는 그리고 이게 처음엔 체첸이 조직의 그 수령이었는데 나중에 타지키스탄 출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고리들이 이 국제적인 배후에는 그 한 20-30년 동안 얽히고 설킨 네. 진짜 엄청난 오래된. 네. 예 무슨 고구마 줄기 같은 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러시아가 그 40명의 핸드폰을 다 알아내가지고 한 번에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네. 이게 결국은 이게 그 뒤에 누가 있냐 할 때 결국엔 다 CIA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 CIA로. 그 썰이 있고 CIA 썰 특히 그 빅토리아 눌런드 이번에 잘렸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잘렸는지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네. 지금도 완전히 안 풀렸는데 근데 일설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눌런드가 키예프에 가서 네.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는 국무차관 자격으로 가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푸틴은 아주 끔찍한 서프라이즈를 당할 거다. 이럴 말이에요. 네. 기자는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눌런드가 잘린 배경에는 너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을 너무 자극하고 러시아를 너무 대놓고 자극했다는 썰이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잘린 거다. 제어 차원에서 네. 너무 나갔다. 네. 그래서 그게 이럴 말인데 그 뒤에 아마 이미 만일 빅토리아 눌란드가 여기에 개입돼 있으면은 이미 준비는 계속 진행 중이었겠죠. 네. 특히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하고 네. 전선에서 밀리니까 다른 시선을 끌 계속적인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그게 테러죠. 그럼 이 정도 해오던 거죠. 네. 새로운 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그 크림반도 이어져 케르치 대교 폭파 뭐 그다음에 몇 명 군사평동 하나 폭사시키고 그다음에 두긴 교수 딸 또 폭사시키고 한 거 이런 거 다 그쪽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특히 작년 6월 우크라이나가 그 반격에 완전히 실패한 뒤에 그 새로운 뭔가를 기획하고 준비한 차원에서 이번 이 테러가 나왔다. 그리고 배후는 이스라엘에 따르면 눌런드다. 네. 눌런드하고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 커넥션이 움직인 거다. 는 썰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결국은 MI6다. 영국이다. 네. 그 영국이란 썰이 주로 지금 러시아 내에 정치권이나 군 정보 쪽에서는 영국을 의심해요. 그래요. MI6가. 근데 그러면은 뭐 미국은 뭐였냐? 미국은 그러면 그래서 영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어가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타지키스탄 간의 민족 갈등을 부추기고 네. 저놈들이 했어. 전에 저희들이 나발리 방송을 했는데 네. 나발리가 그 이쪽 출신 이민자들을 대놓고 공격을 해요. 바퀴벌레라고. 바퀴벌레, 네. 뭐 그다음에 설치류, 뭐 네? 네. 이쪽 사람들이죠. 그 간격을 벌려서 새로운 전선을 여기 이 전선을 열어보자 하는 네. 일종의 기획이죠. 서방들은 진짜 나쁜 짓 하는 데는 쉼이 없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야. CIA 내지 그 빅토리아 눌런드라는 네. 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미국은 현재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있죠. 네. 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쪽에서 지금 전쟁이 확전되고 그건 가자도 똑같습니다. 가자 지구도 똑같아요. 우크라이나나 가자나 어디건 전쟁이 확전되고 해서 또 다른 분쟁이 현재 이 시점에 확전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네. 별 표에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단 관리를 좀 하려고 한 수준인데 영국은 여기서 또 판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CIA가 이걸 다 알고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네. 그러면서 아까 3월 7일 미 대사관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 약간 퍼즐이 좀 네, 맞춰지네요. 그래서 사건이 확대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차원에서 눌런드도 해임됐다. 네, 잘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배후에 놓여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네. 결코 한두 마디로 요약이 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서방 쪽에선 아이시스 얘들 혼자서 한 거고 그렇게 축소시켜야 되니까. 예, 네. 축소시켜야 되니까. 네. 특히 미국에 제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NSC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CNN이 받아요. 그 받은 걸 또 뉴욕 타임즈 뚝뚝뚝뚝뚝 받아서 그리고 쫙 한겨레가 겉들이고. 받고. 그리고 우리 언론이 네. 뺏기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이른바 집단 서방에서는 이건 아이시스가 한 거야. 고 돼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 증거를 다 갖고 있고 네.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있는 어디를 폭격하잖아요. 그 사진을 보시면은 폭격을 했습니까 지금? 이미 했어요. 지금도 몰랐네요.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여기. 사진이 이 건물이 원래는 우크라이나 그 장식 미술 아카데미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는
민간 방어 뭐 센터 본부 돼 있는데 저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래요. 딱 정확하게 그 자리만 때려서 무슨 면도날처럼 도려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가공할 무기인 무기예요. 네. 그러면서 딴 데 건물에는 전혀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기가 우크라이나 비밀정보부 본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를 바로 보복 공격 들어가는 거죠. 아. 저기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곳곳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에 관련되는 그다음에 일반 정보부 SBU 또는 GUR에 대해서는 네. 지금 곳곳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저런 핵심 시설을 타격할 때 러시아가 쓰는 게 대부분 킨잘 미사일을 써요. 네.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 그러니까 저기를 딱 공격을 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네.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쪽 네. 그 네. 우크라이나 내에 뭐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하는 네오나치 본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를 타격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조사위원회 러시아 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줬는데 이 돈 준 주체가 우크라이나의 그 내셔널리스트라 부르거든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는지는 현재로선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에 CIA 그다음에 뉴런드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썰은 MI6. MI6가 결국 배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러시아 쪽에서는 그 정보 최고 수장이 하는 말이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가 배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면 저기 키예프의 저기를 정보부를 폭격하는 게 이해가 되죠. 저걸로 끝날까요, 러시아? 안 끝납니다. 안 끝나죠. 안 끝나면 왜냐하니까 또 하나 또 아주 강력한 근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까지 넌 특수 군사 작전인데 이걸 이제 뭐 전쟁으로 격장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고 하던 대로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전황이 뭐 이제 거의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마 이번 가을 정도의 군사적인 목표를 러시아가 장악하는 거는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로서는 미국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군사적 의미 측면에서 본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럼 젤렌스키도 가을에 끝나겠네요. 가을 젤렌스키는 5월 2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5월 20일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젤렌스키를 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네. 지금까지 어쨌든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그러면은 5월 20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민간인이죠, 네.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또 있는 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그럼 대표할 거냐.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는데 네. 선거는 안 한다고 했고 선거는 안 한다고 자동 했어요. 연장은 아닙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럼 대통령이 없는 상황인 없는 거네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뭐 예정돼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은 징집 연령을 현재 25세에서 네. 더 18세까지다 하고 더 내리자 어쨌든 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가 뭐 한 2천만 좀 넘을 겁니다. 원래 훨씬 많았어요. 근데 뭐 해외로 다 가고 또 한 5, 600만을 러시아로 편입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징집 가능한 인구를 다 틀어도 네. 과연 지금 몇 명이 남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에서 반반해서 남녀를 나누면 1,000만이 남자로 치면은 네. 남자들 중에 그러면 징집 가능한 즉 50만 명을 더 모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전쟁 이후에 누가 남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징집 연령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못 결정 못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건 정말 그 비극이 계속적으로 이게 그 연장되는 거죠. 네. 그 교수님 우크라이나 전쟁 이 소모전 얘기를 지금 할까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교수님. 근데 이제 벌써 2년인데 지금 이제 3년째 들어갔죠. 네. 네. 교수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이래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군사 작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밀려면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안 그렇죠. 끝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네.
만일 전쟁이라면 정확하게 선전포고가 되고 그러다면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국민 총동원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특수 군사 작전이었죠. 부분만 빼서 이렇게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많은 국내에 있는 여러 논자들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혹은 그 관찰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걸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소모전 개념을 소모전 네. 이게 러시아가 말하는 소모전이 어떤 개념인지 이걸 이해를 일단 해야 되는군요. 예, 이걸 해야지 네. 왜 저렇게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소모전하고는 이 개념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기동전이 있고 소모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전략을 보면 네. 작전에서 보면 네. 근데 여기는 우크라이나는 기동전을 폈어요. 네. 지금도 얼마 전까지 기동전을 하다가 근데 러시아 쪽엔 처음에 전쟁 그 초입 네. 단계선 기동전으로 들어갔다가 협상이 불발되자 다시 군을 빼고 이제 완전히 소모 전략으로 바뀌거든요. 전략을 짠 거군요. 소모전으로 그렇게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 뭐냐. 네. 지금 기본으로 따지면은 저도 뭐 이걸 가지고 수업도 하고 있는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아직 요지만 말씀드리면 네. 전쟁에서 병력하고 네. 땅, 그러니까 뭐 영토죠. 네. 영토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기동전과 소모전의 차이입니까? 우선 소모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네. 지금 러시아는 땅이 아니에요. 영토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이 개념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속하는 말이 뭐 특히 서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부를 먹을 거다. 뭐 그다음 먹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와서 또 먹을 거다. 러시아의 작전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게 나오는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러시아는 그 만약 전쟁이 있으면 처음부터 완전 썰어버렸겠죠. 이 전쟁이 아니고 네. 경찰적 우크라이나의 나토 역할 가입을 반대하는. 하고 그 제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경찰적 행동입니다. 그 경찰군 행동이죠. 경찰적인.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크라이나를 그 디밀리터라이제이션 하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말은 다시는 러시아를에게 덤벼들지 못하게끔 혹은 위협할 수 없게끔 중립화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덤벼들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장비, 그러니까 병력과 장비죠. 네. 무기들, 네. 무기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아, 땅이 아니라. 땅이 아니고 땅은 러시아인들이 다수 살고 있는 동남부가 동남 사주 현재 사주고 원래 6주까지도 보는데 여기는 이미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이 돼 완료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여기 사주 중에 아직까지 러시아 개념에서 본다 수복 못한 지역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조금씩. 네. 거기는 다 먹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대충 한 가을이지 않을까 보는 거죠. 네. 그때가.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군사적 목표는 일단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끝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또 서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동전을 통해서 밀고 들어가기보다는 네. 불러들이는 거죠. 오. 병력과 네. 장비를 불러들여서 깨는 거예요. 아. 왜냐면 계속 소진될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네. 그래서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걸어다니던 모든 남자들은 네. 없애거나 불구자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불러들여서. 네. 가공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죠. 네. 막 전쟁이라 하면 막 탱크가 밀고 들어가야 되고 막 비행기가 나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능력이 없나 러시아가 저는 이런 아니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아니군요.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더 무서운 놈들이에요. 네. 훨씬 더 무섭죠. 그 뭘 어디 정해진 목표를 한 달 안에 목표 달성해서 어딜 뭐 점령하면 전쟁 끝 이게 아니라 시간 얼마든지 관계 없어. 야. 얼마든지 끌 수 있어. 관계 없어. 앞으로 있을 그 가능성이 있는 병력과 장비.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나토가 장비를 엄청나게 퍼부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 사실 동원했어요. 100만 명 가까이 동원했단 말이에요.
말이 100만 명이지. 그걸 얼마나 소모시켰어. 그러니까요. 이제 병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나올 정도니까. 포탄 부족하다, 병력 부족하다. 전 세계 서방이 동원할 수 있는 포탄 다 끌어들였잖아. 네. 다 소모시키잖아. 야. 전차 불러서 소모시키고. 네. 그리고 병력 끊임없이 그걸 이제 좀 어감이 안 좋지만 그라인딩 한다 그러죠. 병력. 그래서 이 러시아가 생각하던 전쟁 개념이 이거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디를 점령해 하면 점령이 끝나면 전쟁 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소모 전략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또 그만한 역량이 소모전을 할 만한 역량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죠. 그게. 그래서 러시아는 우는 소리를 안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역량이 없이 소모만 되니까 예. 우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군요. 끊임없이 소모당하고 있죠. 왜? 특히 약한 군대가 처음부터 기동전을 편 거죠. 들어가서 막 저 나쁜 러시아인들이 장악한 우리 땅 내놔하고 막 쳐들어가면 그때 러시아 쪽은 한 10겹의 방어 진지를 쌓아놓고 네. 불러들인 거예요. 그 들어오면 갈고 또 들어오면 갈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젤렌스키가 하는 거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포대가 없다는 거 포병이 갈리니까. 장비 야, 사람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선이 안 움직이는데 맨날 능력이 있니 없니 그렇죠. 완전히 모르고 하는 이야기. 그러네요. 목표는 병력과 장비를 소모시키는 거지 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개념, 이런 소모전 개념은 사실 러시아는 아주 장구한 그 외침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침과 그다음 또 이 반격, 네. 뭐 나폴레옹 이후부터 특히 2차 대전 때 러시아에 아주 탁월한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기 2차 대전이 발발 전에 스탈린에서 숙청당해요. 네. 스베찐이라고. 스베찐이 그 원래는 그 짜르 군대 출신인데 나중에 적군으로 돌아가서 적군의 이제 제2대 참모장이에요. 네. 소비에트 러시아에 이 사람이 그 세운 이론이 소모 전략입니다. 왜? 러시아는 광대한 땅이 있기 때문에 뭐 적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가서 뭐 맞붙어 사는 것보다 끌어들여서 그렇겠네요. 소모시키는 거죠. 계속. 자기 나라 가는 것도 어렵겠네요. 네. 거기는 러시아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국경에서부터 계속 끌어들여 계속 소모시키면서 바닥이 날 때까지 소모시키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스탈린 때는 이런 이론을 그 부르주아 반동 이론이라 해가지고 스베친을 총살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 2차 대전 초반에 러시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어마어마한 인명의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네. 총 2,600만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네. 저기 소련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41년, 42년에 계속 밀려서 거기 독일군에 네. 독일군이 기동전 개념이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네. 전격전 번개처럼 들어와서 먹어버리는 네. 해당 목표물을 장악해버리는. 네. 근데 이제 스베친의 전략은 그런 일이 생기면 불러들여서 다 후퇴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회주의 이념상 사회주의 용사 전사들이 싸워야지 후퇴는 무슨 후퇴. 그 개념으로 처음에 상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이 이제 대반성이 있고 너무 깨지니까 네. 그 다음에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소모 전략입니다. 네. 불러들여서 깨고 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갈린 다음에 반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를린까지 밀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 개념이 시발점을 해서 그를 그 현재의 전장의 조건,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조건, 정치 조건에 맞게 이쪽에 푸틴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재해석한 재해석한 거네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소모 전략입니다. 네.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끝나면 진짜 거지가 되겠네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왜냐하니까 네.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르코프와 오데사가 중요합니다. 네. 여기를 어떻게 할지 네. 이제 이건 또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몇 개 나라에서는 하르코프와 오데사에 있는 자국민을 소개령을 내린 데가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어요. 빨리 나가라. 네. 그 말은 여기가 치열한 격전지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아직 전쟁은 이제 이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의 길이가 1000km 가량 되거든요. 네. 이거를 어느 한쪽이 푹 튀어나오고 이런 게 없잖아요. 똑같이 거의 움직이면서 이제 중요 요지 아브디이프카라든가 이런 데는 격전을 벌여서 결국은 자각해내고 네. 그런 자각도 그것도 뭐 돌격 앞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불러내고 또 소모시키고 불러내고 또 소모시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어느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전장이 네. 거의 그러니까 이 공격을 할 때는 아주 얕은 공격을 하는 거죠. 얕게 중심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얕은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을 불러들이고 깨고 또 조금씩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1000km 다른 전장이 이제 서서히 마치 조금씩 네. 밀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이 그 국면입니다. 근데 네.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그걸 작전 개념을 그렇게 짜고 했는데 한 건데. 서방에서는 처음부터 반격 작전할 때 며칠까지 우린 저기 크림반도까지 가서 해변에서 파티할 거야. 공격 앞으로. 이게 기동전 개념인 거죠. 네.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한반도도 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공세 작전 항상 그렇게 왔고 지금 미국의 작전 개념도 서방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네. 뭐냐면 이번에 그 대만 워 게임 대만을 놓고 중국하고 뭐 전쟁 워 게임을 할 때도 설계를 한 달 안에 끝내 이런 개념이에요. 한 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퍼부어서 전쟁을 어떻게 한다는 네. 개념인데 그리고 워 게임 내용도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달 안에 뭐가 함정, 비행기, 병선 얼마 죽고 다치고 뭐 깨지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이 서방이 만일 네. 이 굉장히 긴 전쟁 결국은 경제입니다. 그러네요. 결국 경제예요. 네. 장기전을 하려면 경제가 네. 필요하네요. 장기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제 전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경제적 기반이 2년, 3년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네. 우크라이나처럼 네. 우크라이나는 나토 작전 개념이거든요. 미국의. 그래서 언제까지 해서 뭐 1년 안에 끝내 뭘 이런 개념 이게 아닌 거예요. 러시아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장군 중에 여러 스타일의 장군이 있는데 뭐 그중에 특히 러시아 쪽에 들어가서 제일 센 장군이 동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장군. 네. 그보다 더 센 장군이 인내 장군이 인내. 끝까지 버티고 네. 당장 뭐 스타가 나타나서 뭘 어떻게 어디를 번개처럼 예?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조금씩 그리고 준비된 자기 역량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전쟁 당일부터 나왔던 말이 러시아는 이제 탄환이 떨어져 간다. 그게 지금 3년째입니다. 네. 그 말이. 네. 분더바페 독일 말인데 원더 웨폰 이 기적의 무기들 있으면 우리 쟤들 다 이 게임 체인저란 말이 전쟁 초기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네. 서방 언론에 흘려댔던 말이. 그러면 이 무기 들어가면 게임 체인저, 저 무기 들어가면 게임 체인저. 한 번도 게임이 체인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쟁 개념이 이 전쟁 개념을 이해한다면 장구한 그게 러시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들만의 또 현지화된 자기 체질에 맞는 네. 전략과 작전인 거죠. 네. 거기에 그 원래 우크라이나는 소련식 뭐 교리 혹은 이런 전쟁 개념 갖고 있다가 서방이 이제 먹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다 나토식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식은 다 낡고 후지고 그런 건데 서방이 최신 이론을 갖고 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죠. 그러다가 이래 된 거죠. 네. 그리고 국가가 이제 자립 경제가 안 돼 있으면 장기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선 땅이 넓고 네. 그다음에 자원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제재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소모전이 가능하잖아요. 끄떡도 안 하는 네. 게 왜 그러냐면 대외 의존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요. 수입 없어도 살아요. 네. 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못하는 되죠. 거네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과연 저런 러시아식 소모 전략 개념을 가지고 누가 온다면 버티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선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100%가 네, 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네. 우리 경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기들의 산업 수준
그다음 기술 수준, 그다음에 병력, 자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만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네. 또 역사 네. 역사 네.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서방식 개념으로 계속 서방식 개념으로 이 전쟁을 관찰하고 평가 네. 분석하니까 맞지가 않죠. 네. 맞지가. 그러네요. 그리고 서방 같은 경우에는 꼭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가서 뭐 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원정전이니까 빨리 꺼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략하는 나라들이 그거를 원정 전쟁. 약점을 아는 거죠. 러시아 러시아가 쪽에서는 급한 거는 너희들이구나. 네. 우리는 급할 거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인내 장군. 페이션스. 네. 이 전쟁 얘기가 사실 재밌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재밌네요. 이거는 특집으로 나중에 하나 그래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쭉 지금까지 전쟁을 리뷰를 해보시면은 네.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다르게 네. 보여요. 왜 쟤들이 분명히 저 군사력이 넘쳐난다고 지들끼리 맨날 이야기했는데 왜 꿈쩍도 안 하냐. 네. 꿈쩍도 안 한 게 아니라 불러들여서 소모시키고 있는 거죠. 저 뉴욕타임즈가 2월 말에 쓴 기사인데 기사 내용 그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마이단 유로마이단. 그 혁명 네. 우크라이나에서 혁명 이쪽에서는 쿠데타 네. 그 유로 마이단 때 이후부터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의 정보부하고 서로 협력해서 네. 12개의 비밀 기지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경지대에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도 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뉴욕타임스 기사에 나왔나요? 네, 그게 핵심 내용인데 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정보부 이제 국장이 부다노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참모총장을 젤렌스키가 시키려고 했는데 야전 군 지휘 경험이 없어요. 예, 특수군 전문가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쪽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CIA가 길러낸 굉장히 유명한 CIA가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CIA가 훈련시킨 그자가 지금 우크라이나 군정보국 국장인 거예요. 야. 뭐 우리 어떡하냐. 그 현대사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으로 그 뉴욕 타임즈가 이제 이 기사를 아주 긴 기사입니다. 그걸 이제 썼는데 왜 썼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네, 왜 썼냐는 거죠. 아니 이 사실은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2월 24일 아침에 갑자기 쳐들어왔어. 아무 이유도 없어 쳐들어올라고 하는 게 핵심 서방의 내러티브. 네. 이 전쟁에 대한 기술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10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보부하고 CIA가 협업을 해서 계속 준비하고 실제로 작전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12개의 주요 그 장소에서 저기 12개 비밀 기지를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또 전진 기지를 그 중에 어떤 건 보면 그 당시에 그 도네츠크 공화국이었죠. 네. 그때 이제 분리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마이단 하고 나니까 우리는 그럼 같이 못 살아 하고 떨어져 나오려고 했던 그쪽에 핵심 민병대 뭐 핵심 요원들 암살 작전들 와. 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왜 뉴욕타임스가 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네. 지금 들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내용이죠. 엄청난 비밀이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CIA하고 해가지고 그때 뭐 우크라이나 군을 양성하고 돈 대주고 장비 대주고 한 거를 자기들이 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러시아 아니 그럼 러시아 이유 없이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이전부터 종용했네. 같이 하고 있었잖아. CIA가 이제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뜬금없이 튀어나오지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기사였어요. 뉴욕. 물론 내용은 러시아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되고 이런 내용이지만 결론은 네. 이게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 지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하고 CIA가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CIA가 또 훈련시켰는지 뭐 이런 게 내용인 거죠. 그래 그때 보면 공개된 내용은 배경은 모르나요? 현재로 봐서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가장 중요한 주류 신문 아닙니까? 네. 언론은 미국 국무부하고 CIA 스피커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국가 이익이 걸린 사안을 직접 말하기 힘들 땐
이 그렇죠. 신문을 통해서 공정한 척하면서 흘리면서 야들 특정 보도를 하는 거죠. 언론은 그런 식으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은 왜 튀어나왔지?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사죠. 네, 네.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될 거예요. 즉 유로마이단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보부를 만들고 운영하고 훈련시키는데 결국 CIA가 해왔고 실질적으로 작전도 같이 했다. 예를 들어서 도네츠크에 들어가서 그 핵심 민병대 뭐 핵심 수뇌부를 제거하고 테러죠. 네. 쉽게 말하면 테러죠. 한 거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협력 사례가 그럼 이것뿐인가? 이건 또 아닌 거죠. 어쨌든 그죠. CIA가 그렇게 했던 스파이 전쟁을 했다고 이미 2014년 이후부터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 군을 하고 함께 네. 대러시아 스파이 전쟁을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던 순한 양처럼 있는데 러시아가 쳐들어왔어. 말이 안 되죠. 나쁜 놈들이야. 네.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를 설계해온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또 그런 기사는 한국 언론에는 없죠. 절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이렇게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좋은 기사를 절대 옮기지 않아요. 네. 오늘도 방송 들으면서 국제관계 이해형을 더 많은 우리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고 꼭 오늘 그 소개된 한겨레나 이런 우리나라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좀 이 방송을 더 들어야겠다. 안 듣겠죠? 그저 웃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촛불행동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궁금한 점을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다음 방송에 꼭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제관계 이해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